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든 국가에 대한 철강 수입의 25% 관세를 재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반도체에 대한 관세도 검토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한국의 대미 수출 중 큰 축을 담당하기 때문에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만간 경제단체와 일자리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불황으로 고용시장에 한파가 불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분석인데요. 합의안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하나에너지, 하나임팩트로부터 하나오션 지분을 인수해 군함을 포함한 조선해양기업 입지까지 공고히 하게 됐습니다. 매출은 11조 2,462억 원, 영업이익은 1조 7,247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내 상당수 증권사들이 SK바이오팜에 대해 뇌전증 신약의 실적에 괄목상대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연이어 주가 상향을 하고 나섰습니다. SK바이오팜은 지난해 3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는데요. 전체 연간 매출 중 80%가량을 신약 미국 매출에서 차지했다는 분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도 국내 증시는요. 다양한 모멘텀들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현재 속보를 통해서 한국 역시도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시장의 변동성에 유의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3월 12일부터 구체적인 관세가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한 산업군들에 관한 리스크들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저희 쇼쇼쇼를 통해서 관련한 내용들 깊이 있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감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첫 번째 코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뉴티스 코너는요. 케알리서치의 김대준 대표님께서 함께해 주실 예정이고요. 시장을 보는 색다른 시각 속에서 또 시장의 리스크들을 점검하고요. 그 안에서 우리 시장의 다양한 힌트들 얻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감 시장까지 저희와 함께 전략 챙겨보시죠. 마켓 쇼쇼쇼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도 마감 시장까지 저희와 함께 해보시죠. 자, 오늘 김대준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오프닝에서 또 속보를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네. 3월 12일부터 관세가 부과된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네. 시장의 영향력들 어느 정도 있을까요? 주식 투자는 항상 남들보다 한 발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하죠. 네. 관세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이 시간을 통해서 아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철강과 국내 관세 정책이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이번에 이제 결정이 됐고 3월부터 이제 시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협상 테이블에 들어오기 전 단계까지 엄포를 주는 형태로 압박을 합니다. 그리고 협상 테이블에 끌어들인 이후에 여기서 좋은 협상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압박을 하는데 이런 과정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철강이랄든지 자동차랄든지 국내 산업에 대한 관세 부과에 대한 우려로의 해당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다소간의 정체 내지는 흐름이 좀 하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은 일정 시점 이후에는 재반등 또는 방향성을 전환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에 하나 혹여 이러한 내용으로 주가가 일시적인 하락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의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또 시장에서 많은 참여자분들께서 놀라실까 봐 속보 한번 다뤄봤고요. 그럼 헤드라인으로 넘어가서요.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 열어보고 또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바로 열어주시죠. 자, 오늘 헤드라인 같이 보겠습니다. 대표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게 너무 재밌어서 네네. 대표님께 한번 맡겨볼게요. 제가 앞서서 이제 우리는 지난주에 관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맞아요. 언급을 했고 네. 설명을 해드렸다. 그러면 이번 주 시장에서 관세에 대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린 지금 관세를 들여다볼 게 아니라 중국의 흐름을 판단해서 이번 주 시장에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 국내 시장에 대한 해석점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최근에 중국 시장의 흐름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항생 지수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오늘은 일부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일부 조정이 나오기 있지만은 최근 한 3, 4일 동안에 한 5%의 상승이 나타났고요. 1월 중순 기점으로 해서 판단을 해보게 되면 대략 한 13% 정도의 상승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해 지수도 폭은 다소 항생에 비해서 약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가장 탄력적인 움직임에서의 중국 시장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중국 시장이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이렇게 강한 현상에서의 모습을 보여줄까요?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서도 강한 압박 정책을 쓴다라고 하는데 왜 중국 시장이 이렇게 강할까라고 판단을 해보게 되면 일단 얼마 전에 그 중국의 CPI가 발표가 되었죠. 0.5% 상승을 했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중국은 지난 2020년 이후에 금리를 6차례 현재 인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도에 4.2%였던 중국의 금리가 지금 3.1%까지 하락해 있습니다. 계속 지준율을 인하하고 금리를 인하하는 형태이죠. 왜 금리를 인하하냐면 경기가 살아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는 뭐 1조 위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90조 원에 대한 경기 부양 자금을 푼다라는 얘기도 있고 계속 그 경기 부양 정책들을 실현을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실제 경기는 살아나지 않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 CPI 발표 지수 상황을 판단해 보게 되면 2개월 연속해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승하고 있어요. 물가 지수가 상승한다는 것은 소비가 늘어나고 활동이 늘어나고 경기가 부분 회복의 단계로 진행된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이번 CPI 발표, 중국의 기존의 경기 침체 과정에서의 흐름이 이제 일정 부분 회복 과정의 흐름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중국 증시도 상승하고 있고 대중국 관련한 관련주들에 대해서 이번 주 투자 관점 측면으로서의 접근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오늘 헤드라인을 중국의 인플레이션 CPI 지수와 관련된 내용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중국 경제가 살아나면은 우리 증시에도 영향력을 미칠 텐데요. 얼마 전에는 또 한학령 기대감들 때문에 관련주들이 올라주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중국 경기를 포커스를 맞춰서 보는 것도 전략 삼을 때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전반적으로 한국 증시에서는 중국 관련주들가 대부분 약진을 좀 나타내고 있긴 하잖아요. 최근에 흐름이 나쁘지 않죠. 네, 근데 이게 확실히 돌아설 수 있을까요, 대표님?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최근에 흐름이 긍정적으로 진행되는 종목에 대해서 지금 사도 될까? 내일부터 빠지는 거 아닐까? 이 고민으로 이제 종목 접근을 많이 하십니다. 대중국 관련 수혜주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종목이 엔터주죠. 네, 엔터주가 뭐 부분 일부 상승을 보여주는 가운데서 어제 탄력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어. 오늘 같은 경우는 일부 종목 간의 흐름이 상이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엔터주의 흐름에서의 모습을 판단해 보게 된다면 대표주가 SM이죠. SM을 대표 종목으로 해서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측면으로서의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엔터주 공략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게임주도 대중국 관련 네. 영향을 받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크래프톤의 주가를 비롯해서 전반의 게임 업종의 종목들이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 가능합니다. 그리고 석유화학 업종의 종목들도 일부 종목 차별화 현상이 일부 나타나고는 있지만 석유화학 업종의 종목들도 흐름에 개선된 현상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이렇게 되면 지영이가 이렇게 물어보겠죠. 중국 관련주 하면 우리 여행주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화장품도 많이 얘기하죠. 그렇죠. 네. 화장품도 그렇고 여행주도 많이 하는데 화장품과 여행은 이제 면세점에서 하고 여행을 와서 이제 물품 구매를 하는 형태인데 춘절이 얼마 전에 지나갔죠. 네. 그리고 다음 추가 시는 노동절이죠. 5월에 있는.
그러니까 화장품이나 여행 관련주들은 대중국 수혜주이긴 하지만 이 계절적 요인, 시기적 요인이 좀 더 강화된 흐름에서의 상황이기 때문에 한 템포 흐름이 뒤늦게 출발하는, 늦출발하는 형태에서의 흐름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화장품이나 여행은 앞서 말씀드린 엔터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석유화학이라든가 등등의 컨텐츠 같은 종목들의 상승이 지나고 나서 이 흐름이 이어받는 형태로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 상황 하에서는 중국 경기 회복과 관련된 수혜주에 대한 관심도를 가져야 될 한 주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중국 경제 지표들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싶은 섹터가 있습니다. 철강 쪽도 사실은 중국 수혜주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중국 수혜주이면서 중국 견제주이기도 하죠. 아, 그런가요? 네, 전 세계에서 철강 생산과 소비를 가장 많이 하는 국가가 중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철강 생산과 소비의 5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중국 관세를 이제 어제 오늘 뉴스가 나오기를 이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대중국 수출 견제 차원에서의 그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중국과 연동된 철강 산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일부 흐름에서는 호재가 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중국에 철강 관세를 하게 되면 반대급부 측면에서의 국내 철강 산업이 호재성 흐름으로의 반응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악재성 재료로 반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철강주들이 전반의 흐름에서 조금은 탄력이 둔화되고 일부 조정이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내용은 중국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철강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철강주들이 오늘장 특별하게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일부 하락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하락의 폭을 판단했을 때 관세 부과에 대한 내용 대비해서 주가의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포스코홀딩스 기준으로 한 1%대 하락이 나타났고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1, 2%대의 하락이 진행된 과정에서의 모습입니다. 저는 주가의 변곡점이라고 하죠. 전환점, 흐름이 바뀌는 지점에서의 이 철강 업종 같은 경우에도 중국 경기 회복과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고 전반에 이 관세 부분에 대한 악재가 해소되는 과정을 지나고 나게 된다면 신정부들 미국도 그렇고요. 우리도 새해가 됐기 때문에 SOC 투자라든가 또는 중국 같은 경우는 3월에 양해에서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한 여러 가지 내용들의 정책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철강 산업도 부분 기지개를 켤 수 있는 상황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바닥을 찍어가고 있는 상황에서의 흐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또 수혜 그리고 피해를 볼 수 있는 섹터군들로의 접근도 함께 해봤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헤드라인도 바로 열어볼 텐데요. 오늘 두 번째 헤드라인은 어떤 헤드라인 준비되어 있는지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이것도 사실은 많이 다루지 않았던 내용이어가지고 시장에서 뉴스화가 잘 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맞아요.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에 틀림없이 이 내용이 시장의 뉴스화가 될 것이고 관련주들이 이번 주 다음 주 중에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한 발 앞선 미리 봐야죠. 내용으로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네. 있지 않습니까? 대체거래소. 맞아요. 네. 대체거래소가 무엇이냐? 지금 현재는 KRX 한거래소 기준으로 해서 하나의 시장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국내 거래소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두 개의 시장입니다. 그 하나는 서울에 있는 증권거래소가 있고요. 하나는 부산에 있는 선물거래소가 있습니다. 국내는 두 개의 거래소가 존재하는데 지금 대체거래소는 새로운 거래소 시장이 3월부터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 거래소 시장은 야간 거래에 주요하게 운용되는 시장이고요. 직장인들이 회사 근무하다가 계속 MTS로 이렇게 매매하고 시세를 보다 보면 눈치를 많이 보죠. 네. 그래서 실제로 매매 타이밍을 놓치는 놓칩니다. 경우들이 매도도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꼭 취지는 이러한 취지라기보다는 더 확장된 취지로서의 긍정적인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저녁 8시까지 장중에도 마찬가지고요. 새로운 거래소 시장이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 8시까지 12시간 거래가 형성이 되는 새로운 시장을 3월에 오픈한다는 겁니다. 전체 종목은 아니고요. 일부 종목을 3월부터 시행적으로 진행을 하고 한 달 시차를 두고 나서 종목을 확장시켜 나가는 형태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시장이 활성화가 될 것이냐 이게 문제이겠죠. 국내 시장에 대한 내용을 아직 시장이 오픈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언해서 성공할 것이다 또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해외 사례들을 우리가 판단해서
바라봐야 되겠죠. 미국이나 일본이나 호주 같은 경우에도 대체 거래소가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의 전체 거래량 규모를 판단해 보게 되면 국가 간에 약간의 차는 있지만 10에서 20% 수준. 그러니까 정규장 수준에서의 거래량 대비해서 10에서 20% 정도 수준의 거래가 된다라고 해요. 굉장히 성공하고 안착하고 네, 그럼요. 많이 거래되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주로 야간 시간대 거래가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에 도입되는 이 대체거래소의 시장 형태에서의 성공 가능성도 저는 상당히 높은 가능성을 두고 성공할 개연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서 그럼 대체거래소 좋은 취지에서의 새로운 시장이 생긴다라고 보는데 관련주가 무엇이냐? 이게 이제 네. 그 키포인트이지 않겠습니까? 1차적으로 증권회사가 이제 관련 산업이긴 하지만 우리가 증권주를 사기 위해서 대체거래소의 내용을 판단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는 않죠. 우리가 이제 금융산업 그리고 기술 이게 복합된 용어를 보통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금융과 테크가 결합. 핀테크. 맞습니다. 핀테크라고 하죠. 굉장히 놀라시네요. 틀릴 줄 알았나 봅니다, 대표님. 네. 네, 그래서 핀테크 관련 종목들이 이 대체거래소 관련해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어요. 아직 시장에 노출되지는 않았어요. 내용은 알고 있지만 반응되지 않고 노출이 아니라 반응되지 않고 있다라고 그렇네요. 네.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럼 핀테크 종목 중에서 대표 종목이 카카오페이입니다. 두말 없이 이제 대표 종목이 카카오페이고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이 대체거래소 시작 전에 이제 참여했던 기업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이제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도 주가가 움직였고 카카오 연동해서 주가가 움직였던 실적도 좋았고요. 그죠? 흐름도 있고요. 네. 아직까지는 적자 부분이 아니지만 해외 주식 거래 부분이 증가하면서 적자 폭을 줄여가면서 실제 개선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상황을 판단해 보게 된다면 카카오페이 같은 건 지금 32,000원대입니다. 지금 가격이 어느 수준이냐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겠지만 상장 당시에 이 주가의 가격이 14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빠졌죠. 그리고 턴어라운드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러한 이슈들이 주가에 반응하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추가의 상승 가능성 충분히 가능하다. 핀테크 내에서는 독보적으로 국내에서 원탑이라고 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대체 거래소와 관련된 종목으로서의 판단을 해보게 되신다면 카카오페이와 같은 흐름을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이번 주 시장 상황 하에서의 전략적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관련한 모멘텀들이 시장에 반응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미리 공부해보는 관점에서 오늘 대표님께서 좋은 헤드라인 두 번째까지도 뽑아주셨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투자 전략으로 잘 가져가 보시고요. 저희가 이어지는 코너도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은혜로운 섹터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에어로에 관한 실적 발표 이후에 또 정책적인 호재 뉴스까지도 겹쳤죠.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탄력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파마리서치, APR과 같은 실적주들이 오늘 시장 그리고 이번 주 시장에서 탄력 나타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또 새로운 시각으로 시장 한번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시장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은혜로운 섹터 이어집니다.
금융 섹터 장은희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시간 외에서 호실적을 꺼내놓고 시간의 상한가 그리고 정규장에서도 강한 급등세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국내 방산업계 최초로 영업이익 1조 시대를 열었습니다. 작년 매출액 11조 2,462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42% 늘어났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1조 7천억 원을 넘어서게 되면서 전년 대비해서 190% 이상 폭증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2년 연속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또다시 갱신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4분기 떼어놓고 보자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거의 9천억 원에 가까웠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222% 말 그대로 폭증을 했고요. 시장의 전망치가 5,500억 원 규모였거든요. 이 전망치보다도 무려 61% 이상 상회하는 말 그대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보이시는 것처럼 특징적인 부분이 내수보다도 수출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수출이 내수보다 더 넘어서게 된 것은 작년부터가 시작이었다는 점 체크. 이제는 정말 본격적인 글로벌 기업 자리를 꿰차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호실적의 배경 살펴보도록 할게요. 2022년 7월에 폴란드와 K9 그리고 천무 수출과 관련해서 기본 계약을 맺은 바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해 12월과 2024년 4월에 이 기본 계약을 이행하는 시행 계약을 체결을 했고 이것이 실적으로 잘 연결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고요. 그 말인즉슨 추가로 또 인도할 예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성장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연초에 또 베트남에 4,300억 원 규모의 K9 수출 타결 임박 소식까지 있으니까 우상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한화 오션 지분을 추가로 매입한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죠. 한화 임팩트 파트너스가 보유하고 있는 5% 그리고 한화 에너지가 보유하고 있는 2.3%의 한화 오션 지분을 더하면 7.3%잖아요. 이 7.3%의 지분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1조 3천억 원에 매입키로 결정을 했습니다. 매입이 완료되게 된다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보유하고 있는 한화 오션의 지분은 34.7%에서 42%로 늘어난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살펴보자면 이제는 좀 방산 중심에서 해양으로까지 포트폴리오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서입니다. 한화 오션과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1억 달러를 투자해서 미국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바가 있었죠. 해양 방산 시장 진출을 위해서 교두보 역할을 좀 톡톡히 잘해내지 않을까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슈 받아가게 되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한때 18% 이상 급등세를 보이면서 52주 최고가를 또다시 새로 썼고요. 한편 6일 같은 경우에는 현대로템이 또 실적 발표를 했었죠. 호실적이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내놓고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는데 오는 14일에 또다시 LIG 넥스원이 실적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역시나 사상 최대의 실적을 꺼내놓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다는 부분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마리서치 살펴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호실적 발표했습니다. 매출액 3,500억 원가량 됐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34%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1,200억 원을 넘어서게 되면서 전년 대비해서 36% 이상 증가. 4분기 떼어놓고 보자면 매출액 1,000억 원 넘어서면서 전년 대비해서 46%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336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5%가량 폭증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은 바로 호실적의 배경이겠죠. 의료기기와 화장품 모두 다 잘 팔렸습니다. 리쥬란, 콘쥬란, 리쥬란 코스메틱까지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올해에도 또 리쥬란 브랜드를 중심으로의 실적 고성장이 일어날 것이며 특히 하반기부터 유럽 수출 기대감까지 형성이 되면서 주가는 한 단계 더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고했습니다. 오늘 이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장중한테 7%
20% 이상의 슈팅 보이기도 했다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PR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호실적 발표를 했고요. 작년 매출액 살펴봤더니 7,228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38% 늘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으로 살펴보자면 분기별로 살펴봤을 때 1분기부터 시작해서 4분기까지 쉼 없이 꾸준히 우상향했고요. 그리고 4분기 같은 경우에는 큰 폭으로 성장했다는 점도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업이익 살펴보도록 할게요. 1,200억 원 넘어서게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 이상 증가를 했고요. 이렇게 호실적의 배경은 화장품, 뷰티, 그리고 디바이스 모두 다 잘 팔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4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103%나 폭증을 했고요. 디바이스도 잘 팔렸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44.6% 고성장을 이뤄내는 APR이었습니다. 자, 지역별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해외 시장에서 높은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4분기 해외 매출액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5% 폭증을 하면서 1,500억 원을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 그 안에선 미국 시장에서 고속 성장세가 일어났다. 이제는 스타트업이었더니 APR이 시총 2조에 또 가까운 이런 글로벌 뷰티 테크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요, 국내 화장품 업계 3위 자리가 교체될 것이다라는 전망 내놓고 있습니다. 이 기존 3위 자리는 애경 산업이었는데 애경 산업을 제치고 APR이 3위 자리 올라서는 것이겠죠. 자, 1위 자리는 지금 현재 LG 생활건강, 그리고 2위 자리는 아무래 퍼시픽 그룹이라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테마 탑3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 암호와 양자 컴퓨팅입니다. 일본에서 1000배 빠른 양자 컴퓨팅 기술 개발 소식 꺼내놨었고요. 우리 국내에서도 양자 과학 기술에 전년 대비해서 54%나 증액된 돈을 투자할 것이다 라는 소식 속에 QSI와 ALT와 같은 종목들이 오늘 상한가 터치하는 데 성공을 했지만 아이인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두 자릿수 강한 슈팅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상승분 대부분을 토해낸 상황이라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강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국의 트럼프가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 부과할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었고, 그리고 속보에 따르면 한국 역시도 예외는 아니라고 합니다. 자, 그동안 무관세 쿼터를 받아서 수출하고 있었던 우리 한국의 철강업계 우려가 부각받을 수밖에 없겠죠. 포스코 스틸리온과 세아 베스틸 지주 같은 경우에는 3에서 4%대 약세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제약바이오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장중한 때 5% 넘게 슈팅이 나오면서 이제는 정말 120만 원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대 최고가를 또다시 경신한 삼성 바이오로직스였고요. 그리고 IMBDX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유전자 변이 진단 제품과 관련해서 이 연구 결과를 또 발표할 것이다라는 소식 속에 장중한 때 16% 이상의 상승세를 그리기도 했지만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대 내림세를 걷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은혜로운 섹터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오이쇼 시간에는요, 역시나 방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황금기인데요, 심지어 리스크도 없다고 합니다. 우상향 그대로 지속될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러니까 다음 코너도 기대하 쇼쇼쇼. 은혜로운 섹터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시장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오늘 시장을 어떻게 보시는지 우선 한 줄평으로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대표님? 앞서 은혜로운 섹터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방산주 지금 시장에서는 방산주에 대해서 목 놓아 외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방산주 지금이라도 사야 될까?
너무 궁금합니다. 고민되시죠? 네. 그 부분을 제가 하나하나 풀어보죠. 객관적으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오 이슈를 열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네. 또 그 주제이잖아요. 그렇죠? 대표님께서 한번 멋지게 소개를 해주시죠. 네, 오 이슈 열어주세요. 좋습니다. 네, 리스크 없는 방산주 어떻게 풀어볼까요? 제가 이제 약간 보수적 입장에서의 메시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좋은 내용의 흐름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합리적 의사 결정을 위해서 잘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리스크 없는 방산주, 일부 리스크는 있다라고 판단을 해요. 지난해 방산 업종의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죠. 한 100억 불 정도 수준에서의 그 방산 수출이 있었습니다. 100억 불. 그러면 다른 업종에서 100억 불 정도의 수출을 했던 업종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판단해 보게 되면 화장품이 한 120억 불 정도 수출했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K푸드가 한 100억 불 왔다 갔다 하는 수준에서의 수출 성과를 냈습니다. 그러면 방산이 뭐 몇 대를 팔고 몇 천억을 수출을 하고 뭐 등등등등등 얘기를 했지만 화장품과 K푸드 수준에서의 실적을 나타낸 겁니다. 그러면 눈높이 수준을 이제 맞추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방산 수출은 수주와 수출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방산 같은 경우는 수주를 받았다라고 해서 다음에 바로 수출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항공기 같은 거 10년 이상 걸리고요. 조선이랑 비슷하네요. 조선은 한 3년 정도 네.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 K9이라든가 전차라든가 이런 형태도 4, 5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장기간에 걸쳐서 나누어서 집행되는 과정들이 진행이 됩니다. 최근 내에서의 방산 수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수출 데이터 측면에서는 다소 정체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수주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후에 방산의 전체적인 수출은 늘어날 것으로는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기업들의 실적은 나아지고 있지만 아주 괄목할 만한 수출 데이터를 보여준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방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과거 사례에서도 살펴볼 수 있지만 돈을 못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필리핀으로 못 받았고 이라크로부터도 필리핀으로 일부 떼먹혔죠. 이라크로부터는 못 받고 뭐 이런 등등의 방산 수출 리스크가 있네요. 리스크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기준으로 해서 방산주들의 점진적인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방산주가 최근래에서 왜 오를까? 실적이 좋아서 오늘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00% 늘어났다고 그래요. 현대로템도 얼마 전에 발표했을 때 200%가 늘어났습니다. LIG도 발표하겠지만 잠정 실적이 200% 늘어났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난 3분기 실적을 우리가 딱 과거로 가서 보게 되면 그때도 영업이익이 200%씩 늘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4분기 실적이 엄청나게 증가한 것이 아니고요. 3분기에도 그때 타이틀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0% 신장. 이게 이제 헤드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추세는 증가하고 있지만 이게 4분기에 월등하게 증가한 거 아니고요. 이제 완만하게 상승 곡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럼 방산주. 왜 이번 주 흐름에서 각기 종목 간의 흐름이 얼마 전에 현대로템,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움직였는지를 판단해 보게 되면 방산의 수출과 실적과 향후 전망치에 의해서 움직인 게 아닙니다. 현대로템이 지난 흐름에서 주가가 강세를 보였던 것은 2월 5일에 그 미국 시장에 K방산 ETF가 상장이 됐어요. 그러면 이 ETF가 상장된 이후에 거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방산 ETF 내에서 포함된 종목들의 평가 기준, 리밸런싱을 합니다. 이게 재조정을 하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은 주식을 사고요.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은 주식을 좀 팝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초까지 해서는 현대로템에서 아주 공격적인 매수를 했어요. 네. 나머지 방산주들은 그냥 관망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현대로템이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PBR 기준으로 해서 이제 기업 가치적 측면에서 보면 5 이하였습니다. 반면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5.8 그리고 LI 넥스원은 5.2 정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리밸런싱 과정에서 현대로템이 5.2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주가 상승이 나타났다라고 평가를 해보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 현대로템이 좀 조정을 받고 있죠. 그럼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방산의 실적과 방산의 전망치로의 주가가 올라가느냐? 저는 여기에 퀘스천을
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강하고 LIG 넥스원도 기대감에서 한 3, 4% 올라가고 있지만 현대로템, 그러니까 동반해서 방산 전체적으로 온기가 향상되지는 않고 있어요. 저는 한화그룹 내에서 승계 문제가 작동되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아주 강세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그래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하나 오션 주식을 매입한다라고 하죠. 지분 구조를 가져간다고 하죠. 한화가 M&A를 참 잘하는 회사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전신이 어떤 회사인지 혹시 아십니까? 어떤 회사일까요? 삼성으로부터 빅딜이 이루어졌던 삼성항공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오션은 전신회사 얼마 전에 바뀌었기 때문에 아시겠죠? 대우조선 해상을 인수했던 회사죠. 그러니까 M&A를 잘해서 좋은 회사로 거듭나고 키우는 걸 굉장히 잘하는 회사들이에요. 하나그룹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내 대기업 구조 측면에서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룹이 현대차 그룹과 하나그룹입니다. 나머지 다 승계가 이루어졌죠. 현대차 그룹은 그 지주회사 개념에 있는 순환출자 구조이기 때문에 특히나 현대차 그룹 내에서 다른 자동차 업종의 현대그룹 내에서 강한 종목이 글로비스하고 모비스 잘 안 빠져요. 주가 올라갈 때는 글로비스하고 모비스가 막 갑니다. 이게 이제 그 지주회사 격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순환출조의 최상단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승계가 되면 이 주식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모비스와 글로비스가 주가가 비교적 다른 현차나 기아보다도 주가가 강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로 딱 넘어와가지고 한화 김동관 부회장이 이제 큰아들이면서 승계를 이제 앞으로 향후 진행이 되겠죠. 김승현 회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70대 중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있긴 하지만 승계가 될 걸로 보고 있어요. 기존에 김동관 부회장이 21년도에 그 회사의 부회장으로 취임하면서 하나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키우겠다. 태양광 사업, 재생에너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키우겠다고 이쪽에 힘을 빡 줬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시황이 맞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 솔루션의 주가가 좀 약화됐죠. 이런 과정에서 최근에 방산업종이 좋아요. 하나그룹의 이제 수직 계열에서 지분 구조 측면을 보게 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상단에 있고요. 그 밑에 하나 시스템이 있고요. 그 밑에 하나 오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지배하게 되면 나머지 기업들에 대해서도 지배를 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서도 해석이 가능하고요. 물론 기존의 지분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이제 지배 구조 측면에서의 승계 과정을 위한 지분 구조가 변화하는 과정에서의 주가 흐름이 오늘장 반영이 되는 가운데에서의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주가가 초강세를 보였던 겁니다. 그럼 실적이 원인이다라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는 거네요.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방산주가 오늘 상승했다라고 해석하기는 조금 괴리가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승계와 관련된 이슈로의 주가 상승이 오늘 나타나지 않았나 판단이 되고 있고, 그러면 승계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한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서 궁금하겠죠. 궁금합니다. 오늘 뭐 주가가 강하게 상승했고 뭐 밀릴 수도 있고 뭐 내일장 조정받을 수도 있고 내일장 상승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승계 이슈가 발현되는 기업들의 주가는 정체되더라도 잘 안 빠집니다. 그리고 한 차례 급등이 나오고요. 이후에 계속해서 급등하지는 않습니다. 정체되지만 완만하게 우상향하는 패턴을 가져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관심 있어. 이 회사에 대해 투자 한번 해보고 싶어. 뭐 기업 가치 나쁘지 않고 방산 리스크 없다는데 네. 언론에서 진짜 리스크 없는지 한번 사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오늘이 아니죠. 오늘이 아니고요. 한 템포 늦춰 잡아 가시게 된다라면 분명한 흐름에서 오늘장 상승하고 출렁임의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쉽게 안 빠질 겁니다. 그러면 출렁임의 과정에서 진입을 하시게 되면 흐름에 있어서 우리가 매수 흐름에서의 적기로 투자 타이밍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방산업종의 전반의 흐름을 말씀을 드리면서 실적과 연동된 향후 수출과 연동된 주가 상황에서 앞으로 긍정적인 주가의 뷰로 판단해서 접근하기보다는 각각의 가진 여러 가지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주가가 최근에 움직였고 이 주가가 움직였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주가가 앞으로 뭐 고점 찍고 꺾인다라는 내용은 아니지만 여기에 뇌동하셔가지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움직이니까 나는 다른 방산주를 한번 사보자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해당 이슈가 있는 종목에 대해서 이슈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어떤 내포된 주가 전망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의미 해석을 해보신다면 향후에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방산주도 좋지만 그 안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관해서 한 번쯤 더 고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오늘 대표님께서 관심주로서도 이 종목 픽해 주셨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한번 잘 복귀해 보셔서 투자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다양한 내용 대표님과 흥미롭게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마켓 쇼쇼쇼 1부의 마지막 코너 이지영의 넥스트 마켓으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시장의 다양한 모멘텀과 리스크들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강하죠. 관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견조한 흐름들 이어져 오면서요. 주가들의 모멘텀들을 받아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항상 넥스트 마켓에서는요. 시장의 리스크들을 짚어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시장에 가져가야 할 리스크들과 또 글로벌 시장에서의 시장 시선들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제가 가지고 온 내용들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간밤에 전해졌던 소식 그리고 방금 전에 저희가 알려드렸던 이 속보에 관해서도 같이 한번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물론 시장에서는 이미나 예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 관한 충격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3월 12일부터 이제 한국 역시도 철강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인데요. 한국은 어떻게 시장에 관해서 헤쳐나갈 수 있을지에 관해서 우리는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철강 수입에 관해서 하나의 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국가별 미국의 철강 수출량을 보시면요. 캐나다가 1위로 가장 많고요. 그리고 브라질이 2위를 차지하고 있고 멕시코가 351만 톤, 그리고 한국이 280으로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그러한 물량을 현재 수출하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그래도 우리 시장에 충격이 덜했던 거는요. 우리는 트럼프 1행정부 때 쿼터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 쿼터제가 어떤 거냐면 일정한 물량까지만 수출을 하도록 다시 한번 국가적인 합의가 있었던 건데요. 이러한 쿼터제가 다시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감안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됐습니다. 실제로 저랑 같이 표를 보실 텐데요. 이런 쿼터제가 도입된 이후에 미국으로 수출했던 철강량이요.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쿼터제 전에는요. 374만 톤을 수출을 했었는데요. 쿼터제가 도입된 이후에 우리는 236만 톤 정도를 수출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254만에서 276만 톤까지의 수출이 일어났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쿼터제가 계속 유지가 될 경우에 어느 정도의 관세 리스크는 피해갈 수 있다라고 시장이 해석을 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러한 쿼터제가 유지가 될지도 중요할 거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는 쿼터제에서 제한된 물량 자체를 줄이지는 않을까라는 리스크들도 시장에서는 염두해 두셔야 한다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쿼터제가 유효할지의 여부들 속에서 우리 시장에서 다양한 대내외적인 리스크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 대안점에 관해서도 저와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대안점 살펴보실 텐데요.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대안점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중앙은행의 금 매입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대안은 골드다라는 이야기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간밤이었습니다. 뉴욕 거래소에서 금값이요 사상 최고가를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처음으로 2,900달러 선을 돌파하는 흐름들이 보여지면서요. 금값에 관한 계속되는 긍정적인 회로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쉽게 이야기하자면 안전자산에 관한 선호 심리가 굉장히 커가고 있다는 건데요. 제가 중앙은행의 금 매입량에 관해서도 한번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1,045톤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요. 2045년도에 모였습니다. 즉 각국 나라에서 금을 급속도로 가속화하면서 매입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 1,000톤이 넘어가는 수치는요. 지금까지의 그래프를 보시더라도 역사상 이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3년 동안 금 매입량이 지속하고 있다는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나라별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도 예금은행은 지난해 4분기 동안 2024년 전체 72톤을 추가 매입했고 폴란드 역시도 90톤 그리고 중국의 인민은행도요 44톤을 매입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금값이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는 투자자들이 많았는데요. 이유 중에 하나는 각국 나라들에서 계속해서 금에 관한 수요를 이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시장의 예상치도 보겠습니다. JP모건에서는 연말에 2,950달러를 예상한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벌써 이 수치에 도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올 연말에는 3,000달러 선이 크게 웃돌 것이다라고 보는 시선이 있었고요. 시티그룹은 3,000달러 돌파 가능성을 전망하기도 했었고 골드만삭스에서는 중반에 3,000달러를 예상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에 관한 성적표는 이렇습니다. 작년만 집계를 해봐도요. S&P 대비해서 2배 이상의 수익률을 이루어오고 있는 게 바로 금값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요. 위험 자산보다는 안전 자산에 관한 선호 심리가 여전히 반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 시장은 좀 좁혀서 생각을 해보면 다양한 모멘텀들의 시장이 흔들리고 있기는 하지만요. 이 시장에서는 여전히 글로벌적으로 안전 자산에 관한 선호 심리가 있다는 부분들 체크를 해보시면서 시장 대응점들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요. 이렇게 증시가 강하고 금값도 강한 상황은 굉장히 이례적이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한편에서는 뉴욕 증시의 붕괴를 예측하고 있는 시선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우리가 가져가면서 그 염두에 두시면서요. 시장에 관한 전략들 세워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골드에 관한 대안점들을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함께 암호화폐 시장으로 넘어가서요. 이어지는 내용도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온체인 지표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 들어서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선물 거래량의 추이를 나타내는 건데요. 오늘은 두 가지 그래프를 같이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두 가지 그래프를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최근 일주일 동안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암호화폐들의 선물 거래량 추이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선을 도달했었을 때 선물에 관한 거래량 역시도 급격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시장이 다시 소강 상태를 보여왔다가 최근 들어서는 그 거래량 추이가 다시금 집계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솔라나 코인과 이더리움 역시도 이 선물 거래량 추이는요. 어느 정도의 수준을 유지해오고 있다는 게 그래프 통해서 확인이 되실 겁니다. 다음 그래프도 살펴보실 텐데요. 반면에 밈코인에 관한 선물 거래량 추이는요. 급격하게 요동쳤습니다. 비트코인과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게 바로 도지코인의 선물 거래량 추이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선물 거래량에 관한 추이가 급격하게 하락했습니다. 상승했을 때 대비해서도 엄청난 차이점을 보인다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글래스노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요한 암호화폐 위주로의 투자를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안전한 투자를 하는 방법이다라는 제시점들도 함께 제시했다는 거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타이밍에서요. 오늘 암호화폐 시장은 어떤 흐름들 이어져 오고 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간단히 한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다시금 반등에 성공해줍니다. 관세 리스크에 관한 리스크들을 이미 받아갔기 때문에요. 현재는 98,000달러 선을 나타내고 있는 흐름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더리움도 상승폭 크게 가져가는 흐름 연출되고 있습니다. 2,700달러 선을 회복해주면서 3,000달러 선 도달할지 여부들 시장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다양한 알트코인에 관한 승인 기대감들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리플코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가총액 3위를 다시 한번 차지해주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되고요. 이어서 솔라나 코인도 204달러 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블룸버그의 ETF 분석가들은요. 아마 라이트코인이 가장 먼저 ETF 현물이 승인이 될 것이고 그 다음 타자가 리플과 그리고 도지코인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도지코인 비롯해서 밈코인 쪽으로도 수급 좋습니다.
있습니다. 3%가량 상승하면서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들 수급 포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암호화폐 시장은 다시금 시장에 관한 수급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시장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또 시장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살펴보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 되셨을 시간이길 바랍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요. 오후장 전략 이어가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